매주 금요일에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변인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거 신장식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어제 부산에서 또 큰 느낌표를 하나 찍었다.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연습하시나요, 밤마다? 이제 막 치아라마. 이제 고마 치아라마 이거였나? 그 충청도 버전 어떻게 돼요? 생각 좀 해봐야겠네. 그거 좀 어렵다. 네. 예. 이게 문장이 길어서.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2번 반복하셨는데 부산 사람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강조해서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니네 딱 이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야수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저도 정치를 이렇게 쭉 하다가 정치의 야수성이라는 것을 느꼈던 때가 우리는 굉장히 정치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면만을 본 거거든요. 또 그래야만 한다라고만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 그럴 수 없는 게 사람이 이성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성과 감정의 총체잖아요. 그런데 제가 2002년에 룰라 대선을 공부를 하러 브라질에 가서 보름 있었어요. 예, 보름간 룰라 대선을 다 봤는데 그 룰라 대선의 유세 현장을 보고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미 대규모 유세가 없어졌 버렸다고요. 네. 유세차에서 유세하는 거 말고 정당 연설회라고 하는 제도가 없어져서 대규모로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맞아요. 그러니까 한강 백사장 10만 명, 장충당 공원 몇십만 명, 100만 명 이런 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네. 여전히 브라질에는 그게 남아 있더라고요. 남아 있어서 그 유세 현장을 가봤는데 네. 거기에 가니까 10대 청년들은 춤을 추고 30대, 40대들은 깃발을 흔들고 네. 60대 늙은 노동자들은 눈물을 흘려요. 룰라가 유세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런 기쁨과 비탄과 의지와 이런 것들이 한데 뭉쳐서 유세 현장에서 폭발을 하는 것이고 네. 그 정치의 야수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를 책으로만 공부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야수성이 억눌려 있던 야수성이 네. 폭발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5년간 어찌됐든 감내해 왔던 네. 그 내재돼 왔던 어떤 그런 분노와 이런 것들이 네네. 이제 막 그 표출되고 있는 예. 지점이다. 그런데 이제 어제도 나는 다 더 잃을 게 없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개인이 네. 개인의 그냥 한풀이라면 그거는 그냥 TV 드라마의 소재일 뿐이죠. 네. 그런데 국민들이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억눌렸던 울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공명을 하는 거죠. 나만 내가 이렇게 화를 내 나는 화가 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만큼 화가 나 있나? 잘 확인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됐고 예. 그다음에 혹시 내가 이 있는 대로 화를 내거나 정권에 대해서 쌍욕이라도 하면 혹시 나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야? 나 잡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 앞에 서서 네. 표효를 해주니까 그 공명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네. 이게 개인의 한풀이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억눌려 있던 그런 울분이 집단적으로 정치를 통해서 표출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정치의 하나의 순기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를 통해서 표출되지 않으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는 사회 병리적 현상.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집단적인 어떤 쾌락이나 네. 또는 폭력적인 상태로 가거나요. 개별적으로 사람 개인이. 예. 요즘 뭔가 풀어야 되는. 예, 뭔가 풀어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쾌락적이거나 이런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공격성이 타인을 향해서 약자를 향해서 아이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민주주의의 제도 안에서 선거 안에서 해소가 안 되면 이제 테러가 벌어지는 아이고야. 거죠. 그러니까 정치 테러가 벌어지거나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나오고 조국 대표가 그렇게 부산에서 치아라마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나의 권한을 행사해서 그 정치 세력을 키워준다는 것으로 네. 통해서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식자들이 복수의 정치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정치에 대해서 백면서생들의 이해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계속 억눌려 놓으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사회 병리적 현상 개인적으로 그런 쾌락이나 폭력으로 해소하고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해소하거나 네. 아니면 진짜
테러가 벌어져요. 정치 테러가. 벌어졌잖아요. 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숨 쉴 틈을 마련하는 건데 이거를 단순히 복수의 정치다, 서로를 혐오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현장 정치를 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잘 모르시는 거다. 정치의 본질을 아직도 그냥 책상에서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복수입니까? 복수열전입니까? 개인의 그 복수열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불법하고 무도하고 무능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한 검찰 정치에 대해서 검찰 독재에 대해서 응징하고 바로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을 같은 평면에 두고 비교하는 저는 그 소위 죄송합니다만 식자들의 이걸 보면 에헴하고 나만 오라라고 뒷짐지고서 죄송합니다. 논평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마트 갔다 오면 야당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보지만 이 대파 사태 이거 어떡할 건지 875원. 아니 첵스 대파 맛도 875원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대파 한 단을 막 들고 이제 연설하는 장면 그리고 그 조국 대표가 어제 부산에서 막 표하는 장면 그 장면을 보고 많은 그 현장에 모였던 유권자들이 환호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막힌 혀를 뚫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새끼가 쑥 내려가는 느낌.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이 백낙청 선생님께서 이재명과 조국 이번 선거에서의 두 이제 정치인이 어떤 뭐 주연과 조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긴 했지만 좋은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 좋은 영화를 찍고 있다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속 시원한 어떤 해갈의 그런 그 그럼요. 장면이다. 상당한 민중의 언어를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이 후보 등록 마지막 날입니다. 마감인데 등록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비례 개인이 하는 게 후보는? 아니고 비례 후보는 예. 사실 이제 굉장히 복잡해요. 지역구 후보 등록은 예. 본인이 뭐 이만큼 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서류가 이렇게 내야 엄청, 되잖아요. 예, 근데 복잡하다고. 되게 재밌습니다. 비례 후보 등록은 사실 한 장이에요. 에? 무슨 당 예. 비례 후보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4번 누구 해서 당대표 누구 직이 딱 찍혀서 내면 굉장히 돼요. 간단하네요. 대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후보자 재산 신고부터 시작해서 네. 이런 게 이제 쭉 들어가죠. 재산 신고부터 범죄 범죄 경력 회보서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가는데 네. 이거는 그 재산 신고 내용이나 이런 거는 일차적으로 검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선된 이후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을 다 검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선된 이후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검증을 하는 거고 예. 그때 드러나면 그때 드러났을 때 조수진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처럼 예. 거기에서 허위 신고가 있었느냐 이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실은 이거 신고를 하다가 보면 뭐 공직자 재산 신고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네. 여기 재산 신고는 오늘자 보고 그냥 해도 돼요. 정말요? 그럼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그냥 행정상의 착오일 수 있어요. 근데 뭐 내가 몇 억을 빌려줬는데 까먹었다. 어디 건물이 있는데 신고를 누락했다. 이런 이건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네, 그래서 그 등록은 굉장히 사실은 간단하다. 한 페이지다. 네. 지금 기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호가 예. 9번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9번. 네, 9번이 될 가능성이 7번째 칸 9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7번째 칸 9번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예. 1번당, 2번당은 번호가 고정돼 있어요. 예, 그렇죠. 의석수가 5석 이상인가 6석 이상인가 하여튼 의석수가 몇 석 이상은 아예 고정 번호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원래 1번당이죠. 무조건 네, 1번이에요. 예. 지역구에서는 1번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2번인데 네. 여기가 비례대표 후보를 다 안 내죠. 대신 위성정당 준위성정당 그렇죠. 내고 더불어민주연합이 번호로는 그래서 3번입니다. 의석수에 따라서. 1, 2번 빼고 3번. 네, 3번인데 첫 번째 칸에 와요. 그렇구나. 네. 예. 그리고 투표용지를 저희들은, 받으면, 투표용지를 받으면 유권자들이 유권자들이 예.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의석수로 쭉 갑니다. 네. 의석수로 쭉 가면은 이제 뭐 6석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 예. 그다음에 뭐 새로운 미래 뭐 이런 예. 데도 다 의석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저희들은 황운하 의원 한 석인데 예. 그래서 한 7번이나 7번.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예, 그 사이에 황보승희 의원이 자유통일당으로 입당을 갔어요. 했죠. 입당을 했어요. 그 맞아요.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고 있다는 예. 황보승희 의원이 입당을 하면서 한석 정당이 예. 생긴 겁니다. 한석 그런데 정당이, 예. 그러면 한석 정당은 그럼 어떻게 기호를 정하냐? 가나다순이에요? 이전 선거에서 후보를 냈던 정당이 우선권이 있어요. 이전 선거에서 후보 냈던 그리고 정당. 거기서 득표율이 높았던. 예. 근데 자유통일당은 이전 선거에서 후보를 냈었어요. 3%를 못 넘어서 예. 의석수는 없었지만. 예.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앞순위로 조국혁신당보다 앞순위로 가요. 거기가 아마 8번이 될 8번. 거고.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9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끝까지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뭐 9번이 되면 뭐 여러 가지 조국 구조대가 되는 거죠. 신장식 대변인 조국 구조대. 예. 9번이 되면 또 하나 조국 만들. 구조대. 예,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하나만 더 예. 말씀드릴게요. 예. 의석이 없는 순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 그 황보승 자유통일당이 그 저희가 이전에 출마를 안 했다. 똑같이 신당인데 의석수가 하나씩이다. 그럼 어떻게 정해지느냐? 어떻게 돼요? 추첨합니다. 그 선관위 가서 네. 제일 안 좋은 제비뽑기 케이스예요. 같은 거. 제비뽑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예. 오늘 6시 이후에 기호가 정해진다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홍보팀에서는 아주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그러겠네요. 되고 그다음에 몇 번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의석 없는 정당들은 어떻게 되는 예, 거예요? 의석 없는- 가나다순입니다. 가나다순. 가나다순이기 때문에 예. 정말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예. 각 당들 보니까 민경욱 의원이 하는 정당이 예. 가가호호 공명정대당이에요. 이길 수가 없겠다. 가가호호 공명선거 무슨 당이에요. 가가호호. 와. 그런데 하나가 더 있더라고. 예. 가가 다음에 가짜가 하나 더 들어가는 정당이 있어. 그래서 진짜? 가가호호 공명정대도 이겨. 가가호호니까 히읗이니까 예. 히읗보다만 앞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 무슨 당이 한 두세 개 되더라고요. 야, 세상에. 너무 웃긴다. 제가 보기에는 정치부 기자들이 이렇게 박스 기사로 하나 가가호 나올 막 만하지. 하나 기사 쓸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아이템 하나 일단, 주셨습니다. 조국 구조대를 잘 네. 기억해 주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그 아이들 보는 그 만화에 무슨 레스큐 뭐 이런 거 있는데 갑자기 그 만화가 생각이 나네요. 처음에는 그 조국 대표가 부산에서 출마 회견을 하고 그 다음에 창당 선언을 한 거죠. 창당 선언을 하고 그리고 광주에 가서 그 기자회견을 할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크게 위풍에서 돌풍으로 돌풍에서 태풍으로까지 확장될 거라고 많은 분들 이 정도일 줄이야 몰랐다라는 이제 분석가들이 사과도 하고 막 이러는 잘못 봤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보면 특히 호남에서 상당히 예사롭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의 2배가 나오는 조사도 발표가 됐는데요. 미디어 리서치 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18.5, 국민의미래가 34.8, 녹색정의 2.0, 개혁신당 3.8, 새로운미래 2.6, 조국혁신당이 27.5예요. 네. 이거 당내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뭐 이게 오늘 이번 주 3월 20일 날 나왔던 조사 네. 스트레이트 뉴스가 예. 이번 CNI에 의뢰했던 조사는 네. 광주 전라가 46.4%예요. 46.4. 예. 예. 더불어민주연합이 30.1, 예. 국민의미래가 13.6 이렇게 예. 나오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엄청나네요. 광주 전라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야물게 싸워라. 여기에 대한 그리고 지역구에 혼선이 없잖아요. 지민 비조. 네. 지역구 지민 비조. 예, 지민 비조. 예. 그다음에 또 그 비조 지민이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 야무지게 싸워라. 네. 뭐 똑바로 싸워라. 똑바로 싸워라. 예. 야물게 싸워라라고 하는 게 이제 호남 지역에 예. 이런 굉장히 강한 지지율로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저희들이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조금 겁이 날 정도의 지지를 네. 보내주고 계시고요. 네. 이제 우리가 왜 그 누구들 쫄았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어제 부산을 갔느냐. 네. 라고 하는 거는 이 부울경 대구 경북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부선 라인을 타고
이제 이 조국의 돌풍이 예. 태풍이 예. 상경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네. 대구, 경북을 지나서 대전, 예. 충청권을 예. 이 태풍이 조금 더 상승의 네. 여지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일은 조국 대표께서 네. 그 뭐 저도 내려가는데요. 저도 외가가 제주라서 제주 갑니다. 예. 저는 외가가 애월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정춘생 후보는 제주 원래 출신이에요. 제주 출신이에요. 예, 예. 제주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네. 나온 그 제주 남원 네.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주 갔다가 일요일 날은 대전 충청권으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충청도. 예, 그래서 저도 청주에 네. 가서 예. 쭉 이게 이 바람을 조금 더 예. 상승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맞서서 뭔가 좀 왜 이렇게 좀 시원하고 속 시원하게 잘 못 싸우냐에 대한 어떤 답답증 같은 게 있었는데 상당히 좋은 톤앤 매너로 그리고 아주 격하게 그리고 굉장히 앞장서서 싸우는 모습에 많은 시민들께서 좋은 점수를 주고 계신 게 아닌가. 역할 분담이죠. 민주당은 사실 캐치올 파티에 가깝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중도층의 그 이런 감성이나 감정선이나 정치적 판단을 존중하고 네. 보듬어 안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저는 뭐 그 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가운데서 기동을 하다 보니까 좀 크게 이게 그 조금 이렇게 빠르게 회전선처럼 움직이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데 네. 저희들이 하객진의 망치선 역할을 뭐 제대로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응원과 기대감이 여전히 더 존재하고 더 올라갈 게 있다라고 저는. 근데 이건 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야권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이런 시각들은 있어요. 진보 안에 어차피 이 선거는 그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제 여론조사가 사실 2월달 내내 민주당이 출렁였었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여론 분석가들은 첫 번째 조국혁신당의 등장, 두 번째 런종섭 사태, 세 번째 황상무 수석의 문제, 뭐 이 세 가지 정도의 큰 사안이 없었다면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상승하거나 이러는 일은 쉽지 않았을 거다.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좀 달리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반대로 그 야권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거 없더라도 원래 이 지지율은 민주당이 회복될 지지율이었다. 원래 이제 여론조사가 중요하지 않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아니 있는 뭐 거죠. 여론조사는 중요할 수 있는데 네. 여론조사에서 여러 가지 층위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천천히 하십시오. 예. 여러 가지 층위가 있는데 네. 그 국정 지지율이 그 6대 4 내지는 6.5대 3.5를 한 번도 부정 평가가 40을 뭐 살짝 넘은 적은 있지만 네. 대체로 3에서 3.5, 네. 3.5 인근에서 거의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바뀐 적이 없어요. 바뀐 적이 없고 1년 10개월 내내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0에서 65, 6에서 6.5 정도의 부정 평가들이 있었고 6이나 6.5 중에서 최소한 5 정도가 4.5에서 5가 강한 부정 평가였어요. 맞아요. 예. 근데 대통령 선거 이후에 중간 평가, 중간 선거잖아요. 2년 뒤에 지나는 선거는 예. 무슨 정치 공학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현 정부에 대한 평가 선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얘기, 뭐 운동권 심판 얘기했다가 최근에 한동훈 장관 이제 운동권 심판만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종북 좌파 또 이야기 꺼냈어요. 하잖아요. 정말 촌스러운데 네. 할 말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네. 완전히 쫄았제, 쫄아가지고 허둥지둥 스텝이 완전히 꼬이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만나러 네, 간다는 만나러 간다는 거 아니에요. 거예요. 예. 이제 뭐 대통령이 만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 서로 저 되게 재밌는데 네. 서로 알리바이 만들게 하고 있어요. 윤과 한이 예, 서로 이기면 내가 더 보수고 아니 이기면 내가 잘해서고 지면 너 네가 못해서 때문이야. 그런 거야. 아. 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 예. 여튼 그 얘기를 이제 따로 뽑아서 별건으로 얘기를 하고. 한번 예. 해봐야 될 문제고.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예. 바다에 해류가 있잖아요. 네. 해류는 지구의 그 회전축, 자전축이 변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습니다. 해류는 그렇죠. 그다음에 밀물과 썰물이 있죠. 네. 파도의 크기와 관계없이 파도가 엄청나게 우리한테 덮쳐오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밀물일 때는 미리 밀려 들어오고요. 썰물일 때는 밀려 나가는 건 나갑니다. 맞아요. 예. 그다음에 파도가 있죠. 바람과 기후의 영향에 따라서 쓰는 파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론조사에서 각 당의 지지율이나 이런 거는 약간 파도, 그때그때의 바람, 사건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선거가 어떤 선거냐, 윤석열 정권 심판이냐, 운동권 심판이냐, 이런 게 밀물과 썰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밀물이 들어오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밀물이 들어오는 선거고, 가장 저류에는 정권에 대한 부정평가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나 또 물때에 따라서 조금씩 밀물과 썰물이 교차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시기는 있을 수 있지만 해류가 바뀐 적이 없어요. 자전축이 이 선거에서. 맞아요. 예. 예. 정권 심판론이 도저히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네. 변화하지 않는 흐름입니다. 예, 변화하고 있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 누가 몇 석을 이기고 누가 어디까지 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3주는 아주 길다. 네. 19일 남았습니다. 예, 이제. 3주는 아주 길다. 예, 사실은. 예.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권이 이길 수 없는 선거다. 여권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선거. 그러니까 하여튼 뭐 당연히 이제 여권은 이길 수 없는 선거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심판 기류가 컸으니까. 네. 그러나 이 3대 변수가 좀 주요한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그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었다라고 네. 이제 뭐 많은 분석가들이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좀 전해드린 거고, 곁길로 살짝 좀 세보겠습니다. 네. 윤한 갈등 제2라운드 네.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너무 웃기는데 오늘 그 주기환 네. 그 어제 광주시당 없던 위원장 자리를 만들어서 민생특보를 예, 새로 만들었어요. 만들었잖아요. 예.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예. 예,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비례 안 꽂아? 이런 말 하면, 그러니까 비례를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예, 비례를 그러니까 요청했다는 것이고 다 요청해서 아시다시피 안 받아들였으니까. 안 받아들여주고 24번 주니까 예. 안 해. 그리고 그만둬버리고 그러고 나서 조정을 했는데 예, 조배숙이 들어갔어요. 네, 조배숙이 들어갔어요. 예. 조배숙 이분은 비례 한 번 하고 지역구 3번 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다시 비례를 해. 당을 계속 바꿨습니다. 네. 민주당 쪽으로 했다가 뭐 국민의힘, 바른미래당 뭐 등등등 해가지고 들어가신 분이세요. 이분이 비례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진짜. 여튼 예. 그런 분이 갔어. 예. 그랬더니 주기환 씨를 그 옛날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수사관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네. 같이 근무했던 분이잖아요. 마지막까지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네, 분을 알려져 있죠. 민생특보 없는 자리 만들어서 데리고 이게 간 뭐예요? 거죠. 그냥 감정 싸움 하는 예. 거거든요. 거기다가 한이랑. 어제 그 수요시까지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그래도 나는 사람을 끝까지 챙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면 3주 참으면 돼요. 3주 참고 나서 해도 되거든요. 네. 근데 바로. 보란 듯이 한동훈 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네. 라는 메시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한동훈 위원장은 또 저는 정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그 이종섭 도주대사 돌아온 걸 가지고 예.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해결됐다. 저희들이 국민의힘이 해결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가 끝나요? 이게 뭐가 끝났습니까? 이제 시작인데 예. 숙제가 하나 더 늘었을 뿐이에요. 네. 왜 보냈느냐라고 하는 것도 규명의 대상이 됐다. 그렇습니다. 숙제가 하나 더. 최상병은 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외압을 행사한 자는 누구인가? 그렇죠. 이종섭을 도주시킨 자는 누구인가? 거기 숙제가 하나 더 늘었을 뿐이지 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엇박자도 이런 엇박자가 없습니다. 이종섭 장관과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해요? 조사받으러 들어온 게 아니라 공관장 회의하러 방산 관계 공관장 회의하러 온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뭔 얘기예요? 필요하면 수사 공수처에서 필요하면 협조하면 해라. 협조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 명분은 기회가 되면 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공관장 회의하러 들어온 거고 그 한동훈은 내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다잖아요. 예. 정부 여당 간에도 말이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럼 물어봐야지 한동훈한테 아니 공관장 회의하러 왔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실에다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건데 그럼 공관장 회의가 아니라 이거 수사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그렇죠. 자기들끼리도 지금 말이 안 맞아. 이게 네.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이기면 내 공이고 지면 네 탓이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한 갈등의 제2라운드는 시작이 네. 됐고 서로 이번 선거가 끝나면 공은 누구고 관은 누구에게 있으며 이 선거가 잘못되면 책임은 서로 내탁 공방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금은 이제 내 탓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예, 너 내 때문에 탓 공방. 졌다. 너 때문에 졌다. 예. 너 때문에 졌다. 예. 하여간 그 대파 때문에 졌다. 원종석 때문에 졌다. 졌다. 그래서 저 오늘 오면서 잠깐 생각을 했는데 대파 챌린지를 한번 해볼까? 대파 챌린지 이 자기 시작된 것 동네 같은데. 어, 예. 시작됐어요 벌써. 뭐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자기 동네 대파 가격 찍어가지고 올리기. 예. 대파 아니, 챌린지. 우리 동네 했더니 할인 카드 쓰면 2,450원이고 그런 카드 없으면 3,500원.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지금 이 대파 때문에 피를 보고 있는 쪽은 농협 하나로마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막 3일간 더 연장했대. 한 번만에 끝내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아니 그리고 갑자기 대파 가격이 40% 할인한다는 경제지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획을 누가 한 것이냐. 그러니까 대통령을 바보로 만든 기획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송미령 장관이죠. 송미령 장관이 가서 그쪽으로 안내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대한민국 전체를 향해서 대통령이 얼마나 민생에 무관심한지를 대파 875원으로 바로 확인을 시켜줬다.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뭘 몰라. 이게 합리적 가격이라고 그러잖아요. 합리적, 그 말이 핵심이에요. 저 죄송한데 875원은 본 적이 없어요. 예. 그 전에 817원까지 대파 가격이 떨어진 적이 있고요. 몇 년 전에 한 십수년 전에 네. 817원까지 대파 가격이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그때 농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그냥 갈아엎고 말지 추락 가격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 계산해봐도 현재 네. 대파 원가가 1,000원이 이미 넘어요. 근데 거기에다 유통마진이 붙으면 2-3,000원 이상 예.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가 너무 답답한 게 이제 사과 가격이 막 문제가 되니까 이제 올 초에 신년 대담에서 뭐 정부 비축량 풀어서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풀렸어요. 네. 예, 그 어디 풀렸는지 확인이 안 돼요. 왜냐하면 더 올랐거든요, 가격이. 네. 그러니까 이게 유통에 문제가 있는 건데 느닷없이 수입 농산물 이것도 확 풀겠다고 해서 앞으로 풀겠다고 국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망고, 체리, 키위 이런 거 싸게 사다 쓰실 수 있게 망고스틴 뭐몇 가지 딱 할 수 찝어줬어, 있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또 국내 농산물 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앞이 급하니까 그 다음에 내다보고서 뭘 정치하고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당장 코앞에 사람들이 난리니까 그거만 어떻게 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야 이 사람들 어떻게 이거 계속 맡겨도 그러니까.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뭐 뉴스만 가지고 당장 나오는 뉴스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 뭐 네. 정치의 야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치적 언어가 회복되어 가고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이건 뭐 자화자찬이 아니라 그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가 어디 가서 뭐 그런 강의하면 제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의 힘을 구성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얘기예요. 말의 힘을 구성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 그러니까 로직이죠. 논리가 앞뒤가 맞아야 돼요. 네. 한동훈의 말은 앞뒤가 안 맞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문장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네, 문장 분석을 해보면 주어 동사 이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주술목행이 예. 맞아야 맞아야 되는데 돼. 주시상목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시상목행이 잘 안 맞고 1문단의 얘기와 2문단의 얘기가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파토스라고 그래서 패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에토스라고 하는데 이걸 한국말로 이걸 이렇게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 말하는 사람의 삶의 이력에서 묻어나오는 진정성 같은 거예요.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정직해야 합니다. 네. 라고 하면 정말 정직해야 될 것 같잖아. 네. 근데 이건희 씨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턱이나 뭐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 이게 이제 에토스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그 정치적 언어가 사실은 여야 할 것 없이 인플레이션 되면서 굉장히 그 상대방에 대해서 혐오하거나 공박하는 말도 저게 진짜로 뭘 해결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네.
하루 데일리 멘트, 하루하루 끝나는 데일리 멘트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고 법치주의를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소위 메타 공정, 그 공정 그냥 법적으로 그 글자 그 위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공정 감각과 저분들이 얘기하는 공정과 정의의 감각이 얼마나 따로 떨어져 있는가를 실감하고 있던 차에 조국 혁신당에 나온 후보들이나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건 저 사람들은 진짜 할 것 같아.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 뉴사이킥 진행자 네, 권순표 기자하고 지난 월요일 날 저희 프로그램을 했는데 주변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한대요. 아, 조국 혁신당 진짜 할 것 같아 그 사람들은. 할 것 같잖아. 예, 그렇게 얘기를 많이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제도요. 예. 뭐 다음 주제에도 있는 것 같은데 어제도 이종섭 들어온다고 했을 때 왜 조국 아침에 지난번에 우리 장 기자님이 예. 했던 것 같이 인천공항에 신장식 차교군 박은정 가 있을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안 갔잖아요. 예. 뭐야 조국 혁신당 빠졌나? 왜 안 가? 예. 근데 우리는 그때 공수처에 가서 예. 출국 금지를 빨리 공수처가 법무부에 하라. 요청하라. 예. 한번 들어왔는데 못 나가게 해야지. 예. 들어오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인천공항 가서 예. 규탄은 할 수 있지만 예. 보다 더 쐐기를 박는 거는 예. 그리고 그게 바로미터가 될 거예요. 뭐 공수처 빨리 나를 소환해서 조사를 해라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네. 공수처가 정말 수사할 의지가 있고 하다면 출국금지 시켜야지 요청해야지. 네. 그리고 예.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지를 받아야죠. 예. 명령을 내려야죠. 예컨대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다시 하고 했는데 법무부가 또 풀어. 안 받아. 그럼 안 받아줘, 안 받아주고 출국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죠. 직무유기다. 예. 직무유기죠.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수처가 출국금지 요청을 안 하는 것도 직무유기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네. 만약 공수처가 그 출국금지 요청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거를 그대로 놓아둔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직무유기라고 봐요. 어찌 보면 법무부 장관이 지금 외통수에 걸렸네요. 그렇죠. 공수처 지금 되게 골 때리는 체제지 않습니까? 처장 없어요. 처장 공석, 차장 공석. 예. 그래서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이 처장을 공수처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김선규잖아. 윤라인. 예. 김선규 이 사람 뭐 원래 사표 냈다가 사표를 수리를 안 하고 다시 복귀했어요. 런종석 돌아오는 시점에 복귀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김선규가 뭐 했냐? 예. 한동수, 이문정, 박은정 예. 압수수색했어요. 그래서 한동수 감찰부장이 예. 수사받으러 오라고 또 지금 또 다시 예. 김선규 오자마자 예. 한동수 감찰부장 전 감찰부장 보고 예. 수사받으러 오라고 예. 홍보했거든요. 아,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그러니까 한동수 부장이 예. 이미 김선규는 안 된다. 압수수색 할 때 이미 피의 사실 공표도 했고 네. 이래서 이런 사람에게 수사받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기피 회피 신청을 예. 했어요. 예. 근데 그 기피 회피 신청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은 채로 오라고. 다시 소환을 했어. 이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네. 공수처도 기피 회피에 대해서 아니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김선규가 계속 수사할 거예요.라고 하든가. 김선규는 왜 사표 냈다가 왜 돌아오냐고. 네.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한 발 더 빠르게 하고 있다.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공수처도 그리고 법무부도 국민의 눈을 속이기 어렵고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정보를 입수해서 새벽 4시 반부터 이제 귀국하는 현장에 가 있고 또 조국 혁신당이 또 빠르게 정보를 파악해서 공수처 급소를 앞에 찔렀지, 급소. 가 있고 뭐 이런 등등을 볼 때 상당히 적극적이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정치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많이 환호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느그들 쫄았지. 네. 우리가 지난주에 해가지고 팔도 버전으로 지금 쇼츠가 아주 그냥 거의 100만을 향해 거의 100만이던데요?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그 잡지 표지 모델 같은 느낌이 입틀막. 들었어요. 입틀막. 네, 입틀막 챌린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입틀막 챌린지입니다. 지금 저는 잡지 표지인 줄 알았어요. 무슨 슈피겔 이런 독일의 예, 그런 잡지. 본인 손인가요? 본인 손이에요. 얼굴이 작은 겁니까? 손이 큰 겁니까? 합니다. 정말 옆에 서기 힘든 비주얼이에요.
아니 왜 그러세요? 신 변호사님 잘생기셨어요. 너무 스스로 그렇게 아니, 생각하지 근데 마시고. 예. 이렇게 지역에 나가서 외부에 나가서 보잖아요. 네. TV보다 잘생기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뭘까? TV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보이길래? 그런데 지금 입틀막 챌린지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지금 올리고 이게 연속해서 저도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네, 적절한 갖고 시점에 올릴 오셨어요? 건데요. 아, 빨리 올려주세요 지금. 아니요. 보니까 도저히 저 짤이 나온 다음에 내 입틀막을 올릴 수 없습니다. 예. 이게 좀 심한데. 저의 인권을 지켜주십시오. 아니 대표가 너무 센 걸 올려가지고 지금 후순위들이 올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챌린지가 안 맞아요. 되는데. 예? 실제로는 좀 늦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강렬한 걸 너무 올려버렸어. 안 돼 저러면. 저도 이 찍었거든요. 예. 저도 이렇게 찍고 옆 사람한테 찍어달라고 하고, 네. 야 조금 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어봐. 좀 우아한 표정을 지으라고 하지.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저 사진은 예. 사진 전문가가 찍어준 겁니까? 아니 근데 우리 그 정상진 그 N9 우리 비례 뭐 이런 분이 사진을 그냥 찍으면 작품 사진처럼 잘 찍어주세요. 오. 그다음에 그 촛불 행동에서 네네. 그 계속 사진 찍어주는 이호 작가님 뭐 이런 예, 분들도 이제 저희 그 행사에 많이 오시거든요. 또 그분들이 찍어주시면 역시 좀 다르구나. 그렇구나. 선수들이 찍은 사진은 다르구나. 저게 막 엄청 공들여 찍은 사진이 아니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구나. 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사실은 그 박정원 대령 그 세 번째 공판이 있었어요. 거기서 다 나왔어. 예, 그 재판 가셨어요? 아니요, 가진 않았지만 예, 뉴스를 기사로. 봤죠. 기사로 예. 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그 이제 뭐 제일 먼저 그러니까 변호인 측이 신청할 증인 뭐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번이 누구냐면 이종섭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맞아요. 김정민 변호사가 하고 있는데 이 재판에도 사실은 출석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예상컨대 네. 그 두 가지 이종섭과 지금 박정원 대령 재판과 관련해서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왜 그렇게 서둘러 네. 이종섭을 도주시켰느냐. 네. 박정훈 대령 재판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거기서 많은 증언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증언과 포렌식. 맞아요. 그 뭐 0800번대에서 네. 전화 왔다라는 얘기라든지 또 예. 그리고 어제도 이종섭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라고 하는 또 얘기가 나왔어요. 네, 맞아요. 증언을 통해서 예. 해병대 예. 쪽에서 그런 증언이 나오니까 예. 숨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서둘렀던 이유는 자기들 생각보다 박정훈 대령 재판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기서 드러나는 증거들을 더 이상 감추기 어려워. 보도가 되니까 공개 네. 재판이니까 나올 수밖에 어제 없잖아요. 재판도 한 5시 무렵까지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됐고 거기서 이종섭 장관이 지시했다는 증인이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정민 변호사에 따르면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재판 분위기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군 판사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료 가지고 군 검사를 꾸짖으며 그리고 이제 군 검사가 뭡니까 구속영장에 그 허위 사실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 적시했죠. 예, 예. 그 문제 가지고 또 고발이 됐잖아요. 예. 그 군 검사가 한 마디도 못했대요 어제 재판에서. 못하지. 예. 못하는데 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에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거기에 그리고 또 군 검사 측에서 그런 의견 진술을 했죠. 이종섭을 증인 신청하겠다. 증인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군 검찰에서는 이종섭은 피해자지. 이 사건에서 이종섭은 말하자면 상간 명예훼손 사건이니까 네. 이 항명 사건, 상간 명예훼손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 항명의 대상이 이종섭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법률가들이 보기엔 말도 안 되죠.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았습니다라고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소위 성폭력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2차 가해성 질문을 받는다가 사회적 문제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피해자들이 재판에 출석하는 게 마치 예. 피해자는 재판에 출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거짓말이잖아요. 만약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낀다라고 하면 객석에 방청석에 있는 분들 다 내보내게 하거나 차폐막을 세워서 예. 그다음에 가해자는 퇴장시키고 변호사만 있는 가운데에서
증인 신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종섭 재판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방법은 방법은 다양해요.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되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는 거짓말이다.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와, 또 한 번 속을 뻔했네. 네, 사람들은 그러네, 피해자가 왜 증인으로 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가는 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을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더 큰 피해자가 박정훈 대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재판에서는 어쨌든 상관 상관 사건이다가 상관 명예훼손이. 명예훼손이니까 피해자임은 맞죠. 그 재판에서는 이미 그런 프레임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증인 채택이 될 거냐, 군사법원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 네. 법원에서는 그런 검찰의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군사법원에서는 그럴 개연성도 있어요. 특수성이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평상시 이 군사법원에 이거는 평상시는 군사법원이 없어야 돼. 전시에 네, 다 그러니까. 해버려야 되고 예. 싹 넘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부 사건만 넘어갔죠. 민간법원으로 넘겼어야 이번에 돼. 그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을 하면 정말 바꿔야 되는 입법들이 한두 가지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뭐 선거제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초장에 개원하면 바로. 예? 그러니까 정기국회 직전에 이런 것들 싹 다 좀 정리정돈을 좀 하는 국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누구보다 듭니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최상병 그리고 이제 이종섭 대사 특검 그리고 최상병 국정조사 이른바 쌍특검 1국조 이번 총선 전에 처리하겠다라고 이제 어제 공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민주당이 또 잘 결심하신 거고요. 예. 예. 이건 또 민주당이 빠르게 매기효과 잘하고 아니야? 있는 매기효과. 그 총선 전에 하겠다는 입장이긴 한데 네.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특검은 어쨌든 최상병 특검은 이미 올라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4월달에 본회의 표결만 남아 있는 거예요. 본회의 표결만 남아 있는데 이때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네. 아무리 본인 선거가 급하다 하더라도 본회의 표결에 나와서 하루가 될지 한나절이 될지 또 뭐 원내에서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는지에 따라서는 아주 짧은 기간 안에도 짧은 시간 안에 한두 시간 안에도 표결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반드시 오시고 그때 그 시간대에 유권자분들도 후보가 어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한국 사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고 공정과 예. 정의를 말 그대로 제대로 예. 바로 세울 만한 문제니까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또 야당 의원들이 그 시간에 지역구 비우는 것에 대해서 통 크게 그래 갔다 와 여기는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마음으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눈치라고 하면 눈치고 선거에서 네. 혹시 저거 말이야 아주 뭐 편했구만 거만하네 서울 갔다 온단 말이야 이 시간에 네. 다 이긴 줄 알아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소중한 시간이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으니 김진표 국회의장이에요.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이 이제 회의를 열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만 의사 일정을 처리하겠다라는 게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민주당이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김진표 의장은 민주당 출신이 아니신가 맨날 나는 궁금해. 네. 민주당 출신이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이 종료 임기 만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가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법안들이 예. 임기 종료 자동 폐기가 됐을 때 시즌 2가 더 커진다. 에이리언 영화를 보면 예, 시즌 2가 더 무섭다. 1편보다 2편이 네. 훨씬 더 무섭고 네. 커졌다. 22대 국회에 가면 네. 최상병 특검부터 시작해서 국조가 조국 혁신당이 있는 국회와 없는 국회에 어떤 다른 차이가 맛을 있는지 예. 꼭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만약에 말씀드립니다. 이번 4월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소위 얘기하는 기계적 중립 차원에서 여야 양쪽이 합의하지 않으면 한 발도 나가지 않을 거야라는 태도를 계속 고수한다면 그럼 뭐 어쩔 수 없으니 22대 총선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임기 만료 폐기예요. 예, 그러면 5월 말로 끝나면 6월 1일 날 개원하고 나서 네. 국회 개원 이후에 바로 그때부터 이거 지금 줄줄이 사탕으로 다 줄줄이 사탕이죠. 할 거다. 예, 국정조사 해야 될 것도 많고요. 네. 엊그제 이제 저희들이 그 후보 선출된 이후에 대통령실 앞에 가서 전부 다 런종섭 칼상무 이야기, 회칼상무
이야기만 하셨는데 그때 사실 저희들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거는 지금 민생 토론회 관건 선거 국정조사 하겠다는 거예요. 네. 저희들 국회 들어가면. 그것도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합니다. 민생 토론회 하면서 875원 합리적이다 대파 가격. 네. 그 21번의 민생 토론회 때 도대체 뭘 돌본 겁니까? 그러니까요. 전 제가 보기에는 그 대통령 민생 토론회 하는 거요. 한동훈 네가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내가 가서 민원 해결하면서 실제 표는 내가 출수했어. 실제-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민생 토론회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의혹이 든다. 든다. 그거 좀 제대로 네. 따져봐야 된다. 민생 토론회 도대체. 실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2월 달에 민주당의 여론조사가 상당히 네.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선거 국민의힘이 이기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그 강서구청장이 이긴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엑스포 이긴다 이런 것처럼 이번 총선도 이긴다라는 판단 속에서 가만히 있어봐. 이 성과를 한동훈이 다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 대통령의 존재감을 보여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민생 토론회를 적극 잡았다더라. 라는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서 왜냐하면 돌았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선거를 이렇게 한다면 네. 일반적 선거 전략을 놓고 보면 일단 김건희 여사는 아유 여사라고 써야 되니까 네. 여사를 쓰는 것에 안 대해서 그러면 제가 행정지도 받아요. 네, 한숨을 쉰 것이지 네. 김건희라는 것 말 때문에 한숨을 쉰 건 아닙니다. 행정지도 하지 마세요. 김건희 여사를 숨겼잖아요. 지금 거의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마늘과 쑥. 그런가? 네. 사람이 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요. 그러면 네. 대통령을 초반에 숨겼단 말이에요. 같이 숨겼어야 돼요. 네.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같이 숨겼어야 돼요. 그냥 가끔 해외에 나가서 정상회담 같은 거나 하고 근데 이제 해외 내보내기도 불안해. 어렵죠. 예, 불안해.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비행기 타면 지지율 10% 떨어진다는 말을 공공연히 막 하고 근데 다녔어요. 이제 대통령 혼자라도 갔어야지. 그때 독일 왜 안 갔냐고요. 그때 혼자라도 뭐 갔어야죠. 예, 국내의 의사 파업 등 여러 가지 현안들, 북핵 위기 파업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못 문구는 그러한데 나갔다라고 주장을 그게, 했었죠. 동반하지 않고는 맞냐, 나갈 수 없다라고 없게, 하는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국빈 방문은 원래 동반해야 동부인을 반드시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예, 동부인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말하자면 그런 어떤 의례적인 것만 하고 그냥 숨겼어야 되는데 민생 네. 토론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예. 지금 한 1000조쯤 쓰셨잖아요. 그렇죠. 장래 1000조쯤 쓸 거다라고 막 썼잖아. 막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고 대파 민생 토론회를 21번이나 했다는 사람이 대파 한 단 875원이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다 네 공이 아니라 사실은 내 공이야. 민원 해결은 내가 해줬잖아. 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그 두 채널로 지금 라이브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다른 채널에서는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조국 혁신당의 입당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시게 된 건가요? 뭐 과정은 네. 그런데 사실 세월호 그 5분 실제로 열심히 앞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고요. 네. 그 자식을 잃은 어머님, 부모님이시기도 하고요. 네. 사회적 참사와 관련해서 미적미적하지 말고 제대로 규명해 달라라고 하는,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관련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입당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신장식이 없는 뉴스아이킥이에요. 네, 신장식은 이미 떠났습니다. 부관 참시가 그런데 8번째 선거심의 중징계를 받았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아니, 근데 네? 신장식도 없는데 신장식 왜 이러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저도 기사를 보고 정말 이 사람들 마치 네. 말하자면 3년은 너무 길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근데 마치 평생을 내내 정권을 잡고 있을 것처럼 권력을 휘둘러요. 그리고 이분들이 왜 이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방심위원만 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만 하고 그것을 그래서 방송을 정말 제대로 아끼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 생각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디딤돌에서 네.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듣기에 참 좋더라. 라고 하는 행동과 말을 하고 있다. 아이고야. 예, 이걸 디딤돌로 생각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왜 그럼 어제 또 법정 제재를 했느냐. 뭡니까? 살펴봤어요. 내용이. 예. 내용이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신장식이 정치적인 도구로 그 공중파 지상파를 공영방송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에? 난 정말 이해할 수 없어 그 얘기를. MBC 라디오 출연하려고 이사까지 간 사람인데. 그러니까 네. 평생 아니, 살던 신림동에서 그 내가 35년을 MBC 근처로. 신림동에서 살았어요. 네. 방송 열심히 하려고 MBC 방송 열심히 하겠다고 MBC 근처로 이사 간 사람. 아니 그냥 가만히 뒀으면 네. 한 사람은 학생들 가르치고 있었을 거고 네. 가만히 뒀으면 MBC에서 마이크 잡고 있었을 사람을 네. 가장 치열하게 이 자리에 서게 만든 자들이 네. 정치적으로 이용했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작년 12월 달에 쭉쭉쭉쭉 다 그만둔 TV조선 그다음에 조선일보 네. 그러니까 앵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1월 11일 지나고 나면 지역구 출마 못 하거든. 근데 나는 이 정권이 진짜 신기한 게 조중동 안배도 없어. 조선 몰빵이에요. 예. 강남 서초에다가 TV조선 앵커 출신들 2명을 그냥 몰빵해 줍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또 어디지? 제 기억을 지금 까먹었는데. 네. 그다음에 조선일보 기자 한 명도 또 어디 한 군데다가 굉장히 좋은 데다가 그래서 조선 출신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3명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리고 동아일보 출신이 부산 수영에서 네. 장해찬 빠진 자리에 네, 그 자리 동아일보 들어갔어요. 논설위원 들어갔어요. 중앙일보 서원 네. 하실라나? 어쨌든 간에 조선 몰빵을 하고 있어요. 조선 몰빵. MBN 출신 너무 가슴 아파요. 경선에서 떨어지고. 네. 아니 그런 걸 지적하지는 못할 망정 네. 법정 제재의 사유가 그거랑 그거보다 더 황당한 건 뭐냐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하면서 올 초에 주식 시장 개장하는 데 갔었잖아요. 네. 개장 행사에 가서 우리나라 주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끌어올리겠다. 주가를 네. 업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상속세 얘기 했잖아요. 상속세를 완화해야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서 이런 무식한 소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말도 안 해. 네. 아,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라서요. 제가 좀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네요. 참 이 정부 공부 많이 시키는 정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조롱했다고 법정 제재야. 이게 조롱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 참 공부하게 만듭니다라고 했는데 김문환 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으로 들어온 김문환 위원이 정의당 사무총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치로 돌아갈 것이 예견된 사람을 공영방송 진행자로 선임한다면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어떡하란 얘기야.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자 그럼 이렇게 따지면 정치를 네. 하다가 방송하다가 다시 정치를 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따지면은요. 지금 그 기자들 중에서 네.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종교부 기자나 사회부 기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그 정치를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했던 얘기도 아니고 이 말 자체가 사람 참 공부하게 만든다. 내가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라서 조금 더 공부해봐야 되겠다. 이 말을 못한다는 게 대명천재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입틀막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누가 보더라도 상식을 벗어난 이런 법정 제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YTN 같은 경우에는 정동영 후보를 출연시켰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를 당하고 그렇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사를 뺐다고 해서 행정지도를 받고 누군가는 발언을 길게 했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이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냐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8.15 경축사에서 35번씩 33번씩 자유 그렇게 자유를 강조했던 분이 어떻게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이토록 막는 것이냐. 최근에 예? 이거는 이제 종교와도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CBS는 두 가지 사례가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는 장성철 씨를
아유, 제가 그러니까 연초를 피우지 않는데 왜 이렇게 아니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아침이라 힘들어서 그런가? 아니 힘들어서 그래 피곤해서 그런 저는 이제 비염과 천식이 있는 환자인데 이게 피곤하면 더 이게 목 쓰는 게 힘들고 저희처럼 하루 종일 말하는 직업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CBS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장성철 씨 가짜 보수인데 참칭 보수인데 왜 자꾸 출연시키느냐 편파다. 그 다음에 하나는 진중권 씨가 한판 승부에서 진중권 씨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했다는 거. 이걸로 경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비판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CBS에서 뭐 김현정 PD부터 시작을 해갖고 1인 시위 선방위 그 방송심의위원회 앞에 가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평화방송. 저도 이제 출연을 했던 그 김혜영 씨 뉴스공감. 거기도 법정 제재 어제 확인 결정됐어요.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태원 참사 끝나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거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재판 받고 있고 그렇죠. 하지만 그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가 정치적 법적으로 또 윗선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 재판 받는 사람이 몇 명이고 누가 뭐 기소됐고 근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 사실과 다른 방송을 한 거다. 그래서 법정 제재야. 그럼 뭐 카톨릭 기독교 할 거 없이 전부 다 지금 모든 저녁 방송, 아침 방송 다 법정 제재. 할 것 없이 전부 법정 제재 입틀막 하고 있습니다. 입틀막 그리고 사지들 꼼짝 마요. 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의 경우에는 오죽하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거 부당하다고 시위하고 맞아요.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김혜영 진행자는 이것 때문에 본인이 또 고통스러워서 또 울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씩씩해졌던데 그래도 어제 씩씩해졌어요. 김혜영 힘내십시오. 하여간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대통령이 듣기 싫고 대통령이 불편하고 김건희 여사가 불편한 얘기들은 하면 안 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스웨덴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대한민국은 폐쇄적인 독재국가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유 말하다 보니까 또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중하겠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이런 언론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국혁신당 좀 어떤 대응책 같은 거를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 리아 후보에 대해서도 공격이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과거에 그 리아 후보가 다 이야기를 하셨던데 과거에 박근혜 지지유세에 참석했던 거. 근데 그때는 자기가 뭐 잘 모르고 아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때가 아니었고 아는 사람이 부탁해서 가까운 분이 부탁해서 한번 갔었다. 그러니까 가수 선배가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야 뭐 이런 거 있는데 한번 나 좀 도와줘라. 그때는 어떤 정치적 뭐 이런 게 견해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이 정치적 각성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등장곡 불렀던 그렇습니다. 그 가수죠. 그 가수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만을 놓고 평가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외에 무슨 뭐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어떤 제보가 있었고 그래서 뭐 형사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이 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범죄 경력 회보서를 내가 확인을 해보고 내가 확인드리겠다. 범죄 경력 회보서에는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어떤 범죄가 있으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 판결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판결문을 저한테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범죄 경력 회보서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범죄 경력 회보서를 보니까 없어요. 100만 원 이상 그 얘기했던 무슨 뭐 이런 무슨 뭐 청부 폭력이나 뭐나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범죄 경력 회보서상 이 범죄 경력 회보서는 경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한 거의 일주일 걸려서 다 경찰이 확인을 해서 주는 거거든요. 저의 범죄 경력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아 씨, 김재원 후보의 범죄 경력 회보서에는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돼서 나오는 범죄 경력이 전혀 적시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하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이나 또는 평상시의 발언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 있고 또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불법이나 실질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 있다면 자격에 네. 대한 문제일 수 있으나 과거의 발언이나 행적이 좀 일관성이 이른 거 아니야? 네. 나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다면 그것은 개인이 판단의 영역이니까 본인의 판단의 영역이니까 그 부분은 저는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네. 다만 자격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들여다보고 있고요. 네.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더 들여다보고 있고 검증 단계에서도 1차로 네. 검증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10시 1분 지나고 있는 10시 4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각 대검 앞에 지금 누가 나가 있냐면요. 박은정 검사, 차규근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그다음에 이제 김영현 전 법제처장, 네. 이 세 분이 모두 그 조국혁신당의 이제 후보들인데 대검에 가 있습니다. 원래 기자회견이 10시로 예정되어 있는데 기자회견은 10시 20분으로 좀 이제 늦어졌구나. 수년이 좀 되고 있는데 이분들 지금 대검 앞에 왜 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그 명백한 검찰의 불법이 있었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네. 시작을 해서 소위 압수수색을 했던 핸드폰 할 때 네. 핸드폰이나 이 디지털 정보는 네.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 이미징이라고 해서 전체를 일단 그냥 뜹니다. 떠요. 네. 전체를 또 이거 이미징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전체 파일을 들고 가요. 네. 전체 파일을 들고 간 다음에 포렌식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당사자가 그 당사자와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서 검색어를 협의를 합니다. 우리는 이 검색어로 지금부터 이미징한 파일 전체 파일을 이미징한 그대로 떠가는 거예요. 그대로 네, 예. 복사해 간 거죠. 이 복사해 간 디지털 파일 중에서 말하자면 한동훈 가발 키높이 이런 걸 가지고 검색어를 넣어서 왜 하필이면 또 그런 아니요 검색어야? 그렇다는 예입니다. 그냥 사례입니다. 다른 것도 네. 많은데. 사례입니다. 사례예요. 사례일 뿐입니다. 네. 그런 이제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는 거죠. 네. 네, 윤석열, 네. 천공, 신당 이런 걸 넣고 검색을 하는 거예요. 사례입니다. 하필이면 이 단어가 생각이 나네. 저는 그냥 예를 들었을 나 진짜 뿐입니다. 얘도 이런 게 딱딱 생각이 나네. 예, 네? 예.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그 단어에 걸리는 것만 쭉 이게 그 파일이 올라와요. 네. 파일이 올라오면 그 중에서도 말하자면 키높이라고 했는데 이게 범죄와 직접 관련돼 있지 않고 네. 매우 개인적인 거다. 굉장히 프라이버시다. 절대 공개하면 나는 안 돼. 신을 벗을 수 없다. 이런 거다라고 하면 그건 다 빼는 겁니다. 진 변호사 연기하셨어요 옛날에? 제가 연극반에 있긴 했었는데. 근데 너무 잘한다. 예? 그런 거는 다 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고 나머지는 싹 다 없애야 돼요. 포렌식을 통해서 그렇게 이미징한 파일에서 검색어를 가지고 추출하고 그 추출 후에 사적인 부분 이 범죄 혐의와 상관없는 직접적으로 것들. 연관성이 없는 것들은 다 빼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수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미징한 파일을 추출한 거를 빼놓고 다 폐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말하자면 먼지털이식 수사 이러면 안 되죠.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네. 그거를 전자 캐비넷에 넣어놓고 언제 다시 꺼내서 다른 짓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검찰청 예규를 바꿔가지고 해왔다는 거예요. 이야. 특히 예.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네. 즉 대선 때 그 신앙님 뉴스타파부터 시작해서 네. 뉴스버스, JTBC 등등등 전부 다 압수수색했잖아요. 기자들도 압수수색 많이 그리고 했습니다. 전부 다 그 디지털 정보 가져가서 포렌식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미징 해가지고서 네. 이거를 이미징 해간 파일 중에서 추출하고 없는 건 다 없애야 되는데 그거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민간인 사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걸 들여다본 순간 사찰이고 보관했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불법인 거죠. 불법이고요. 예. 근데 자기들은 예규를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위에 상위법에 전부 다 어긋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이재용 재판 때 예. 이런 일이 있어요.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한 그 디지털 파일 중에서 네. 그 또 디지털 파일도 있고 디지털 파일이 아닌 그냥 증거들도 있는데 네. 여기에서 폐기해야 될 걸 폐기하지 않고 보관했다는 것만으로
법원에 제출된 증거조차도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됐어요. 불법 수집 증거다라고 본 거예요. 불법 수집 증거의 하나라고 본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뉴스버스 이진동, JTBC 뭐 그다음에 뉴스타파 봉지욱 등등등에서 예. 다 가져가.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그 법정에 현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나머지 파일을 보관했다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나온 것도 증거 능력이 인정돼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이재용 재판의 네. 판례에 따르면 예.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들이 예. 아니, 자기들이 본인들이, 예. 검찰청이 상위법을 위반한 예규를 가지고 네. 실은 1984의 빅브라더가 되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와.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에 어느 정도 많은 정보가 있는지 실감이 안 나실 텐데요. 저는 이제 재판을 하면서 네. 그냥 중년의 여성이세요. 네. 근데 이 중년의 여성이 핸드폰을 포렌식을 한번 했는데 네. 2,000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정보가 그렇게 많은 정보가 장난삼아 찍었던 굉장히 개인적인 사진들 이런 거 지운다고 지우죠? 네네 다 있어요. 다 복구됩니다. 그렇구나. 다 복구됩니다. 포렌식을 다. 하면. 포렌식을 하면. 야 어마어마하구나. 예. 그러니까 비번을 21자리로 만들어 놓고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거예요. 한동훈 특검이 되면 제일 먼저 지금 보관돼 있는 이 한동훈 위원장의 휴대폰을 이스라엘로 보내서 포렌식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구나.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을 찾아야 해봐야 됩니다.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예.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네. 중대한 사건이고요. 예. 국민들을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검찰이 네.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시절에 예규는 언제 바꾼 거예요? 21년 아니 가만 있어 보자. 21년인가? 제가 기사로 봤을 때는 예.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라고 저는 기사로는 봤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확한 검찰총장 시절부터 이게 계속돼 왔던 거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것으로 예. 추정이 된다. 추정이 된다. 그리고 오늘 언론 기사상으로 예, 보자면. 그러면 이게 한두 해에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검찰이 그 얘기를 가지고 뭔가를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처음 보도한 게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예, 예. 이진동 기자가 예. 자기 정보 확인하다가 확인된 거죠. 확인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진동 기자 압수수색 당하고 했던 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이죠.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는 그러면 공수처가 하거나 이것도 특검해야 됩니까? 공수처가 해야 되는데 지금 공수처 너무 일이 많아요. 일도 많지만 네. 지금 그 처장 공석, 차장 공석 네. 그 자리를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라인의 김선규, 네. 김선규 부장. 이분은 네. 사표 냈다가 런종섭 돌아오니 다시 사표를 안 낸 것으로 하고 다시 네. 복귀했고요. 한동수 전 감찰부장, 대검 네. 감찰부장을 압수수색했던 분이다. 이분에게 이 사건을 맡길 수 있느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말씀 주신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사건의 직접 관련성은 사실상 동일 범죄나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된 재산은닉, 무고, 범인도피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돼 왔는데 당연하죠. 지난해 8월 한동훈 법무부가 이 등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건으로 본다. 이런 수사 개시 규정을 입법 예고를 한 바 있다. 이렇게 입법 되어 예고까지. 이제 자기들 법까지 만들려고 예규를 만들어 놓고 예. 자기들도 쫄린 거지. 아무래도 이것만 갖고 하다가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 문제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상위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예. 참, 이 문제는 저희들도 좀 찬찬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이진동 대표 모셔서 말씀을 좀 추가로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시간이 8분이나 늦었는데 제가 요건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경률 비대위원. 이분이 앞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범죄를 낱낱이 밝히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라고 그러세요. 네? 하라고 그러세요. 간단하네. 아니 뭐 할 게 있어. 더 할 게 있어? 네. 네. 뭘 얼마나 조국 대표에 대해서 조국 대표 2심 재판 받고 있어. 2심까지 네. 끝났어. 네. 뭘 더 하겠다는 거야? 할 테면 하라. 하라고 그러세요. 네. 열심히 하라. 다만 네. 금융치료부터 법률치료, 형법치료까지 네. 감안하고 하시라. 당신은 면책특권이 있는 분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